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도 벌써 끝입니다. 6월 한 달간 다들 돈 잘 버셨나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증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에 들어가겠지요. 그렇다면 방향성을 짚어보죠. 전 방향성을 분석할 때 최우선하는 게 유동성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3분기는 상승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동성을 보시면 어, 이거는 미 재무부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QRA라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26년 2분기에 1890만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채를. 그 중에 단기채는 1280만 달러 감소시키는 걸로, 중장기채는 3170만 달러 증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6월 25일 기준 집계해보니 단기채는 1240만 달러 감소하고 있었고, 중장기채는 2752만 달러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QRA 계획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4월이 세금 납부 기간이라 2분기에는 채권 발행량이 급감하긴 합니다만 25년 2분기에는 5,140만 달러가 발행됐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 2분기는 확실히 채권 발행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채권 발행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유동성 호재라는 거냐 악재라는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은 디테일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유동성 분석이란 게 쓸데없이 복잡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단기채 증가는 유동성 호재, 단기는 유동성 호재, 중장기는 유동성 악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설명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기채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보물로 씁니다. 대신 중장기채는 듀레이션이 길고 이래서 가격 변동이 심해서 담보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담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 증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채 증가량이 늘어나는 건 일단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2분기에 미국채는 5,140만 달러가 발행됐는데 그 중에 단기채가 70만 달러, 중장기채가 5,070만 달러 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보다 단기채가 많이 발행됐으니까 작년 2분기가 더 좋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채와 중장기채의 비율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 발행 비율. 작년 2분기 기준으로 TTM 기준으로 계산하니 단기채와 장기채 비율이 15% 나왔습니다. 올해 이 계획에 의거해서 TTM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36%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작년 2분기보다 오히려 올해 2분기가 더 유동성의 완화적인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분기 계획에 단기채가 3,480만 달러 늘고 중장기채가 3,230만 달러 늘어날 거를 TTM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보니 35% 정도 나옵니다. 3분기도 유동성 증가에 완화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PBAC 위원회 권고사항이 15에서 보통 20%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을 권고하는 게. 근데 36, 35%면 올해도 되게 돈을 많이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유동성을 봤으니 다음은 연준의 유동성을 봐야겠죠.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현재 명목 GDP 대비 9.52% 정도 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신임 연준 의장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원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대차대조표 축소가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지급준비금이 명목 GDP보다 비율로 따졌을 때 11에서
8%이 사이, 현재 국면이죠. 이 사이가 되면 항상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었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고 뭐 이런 식 소파가 급등하고 그런 이슈가 생겼는데, 현재 작년 25년 7월 이후로 11월이네요. 25년 7월 맞죠? 7월 이후로 이미 그 수준에 내려와서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 전체 성장에 대비해서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8%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2023년에 있었던 SBB처럼 은행이 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NFCI랑 ANFCI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별 문제 없이 튀는 현상도 아직 보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이 말하듯이 대차대조표를 실제로 축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비율은 더 내려갈 겁니다.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지급준비금은 그 성장하는 경제에 대비해서 더 축소가 된다는 소리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더 부실해지고 결국 위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25년 12월부터 반등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부터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계속 내려오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주식시장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또 미국 이란 전쟁으로 기준금리를 높일 거라고 협박은 하고 있지만 금리 또한 쉽게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유가입니다. 이미 크루드 오일은 작년 전쟁 일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69달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막 금리를 내리라고 선임한 케빈 어시가 그 뜻을 거스르고 바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물가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랑 PC 연율화 변화율을 보면 3%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보더라도 이거는 좀 높게 나왔죠. 이번에 좀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5월에는 4월에 1.82 수준에서 하락해서 1.77로 하락했으며, 유가가 또 내려간 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려가야죠. 안 내려가면 이제 이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아무튼 유가도 내려왔으니 PCE도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걸 예상하면 금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위협해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지 않을 테니 계속 워딩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원래 짖는 개보다 침 흘리는 개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파월처럼 물가는 일시적이다 이랬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 밟고 이런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금리를 못 올리겠다 생각하는 마지막 이유는 현재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0보다 아래 음수로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 GDP에서 EFFR 금리라는 실효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게 음수가 됐다는 말은 실질 성장보다 금리가 과도하게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긴축적인 환경이란 뜻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금리 동결조차 충분히 긴축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예금 또한 전년 대비 6%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은행 쪽은 유동성 증가입니다. 심리를 계속 압박해서 유동성 축소 구간으로 몰고 가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블러핑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은행이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신용 창출을 통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민간의 유동성을 보려면 먼저 M0, M1, M2를 봐야 됩니다. M1과 M2는 24년 연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5%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은행 예대율을 보면 70%,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죠. 여기서 이 70%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걸 보면 민간 부분에서 신용 창출이 탄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대출 태도 지수를 보면 24년부터 꾸준히 내려와서 24년 이후로 점점 대출을 완화한 은행이 줄어들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여전히 확장 중이지만 심리는 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민간의 신용 창출은 결국 통화량과 심리가 동시에 개선되어야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직은 그 정도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3분기도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방향을 상승에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큰 틀에서는 조정이 나온다 해도 도망가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유동성은 이 정도로 확인했는데 현재 주식시장의 밸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명목 EPS와 실질 EPS 성장률 격차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주식시장과 가격 흐름이 유사하게 흘러가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EPS의 격차는 안정적입니다. EPS의 격차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으면서 0 가까이 있으면서 이 선들은 서로 빨간색이 명목이고 파란색이 실질입니다. 이 두 EPS의 증가율은 20%대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EPS의 증가가 물가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서 증가하는 건전한 밸류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10년 국채금리에서 S&P 500의 어닝일드를 뺀 값을 보시면 이 값입니다. 0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0선 위에. 이건 국채금리가 주식보다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지정학으로 서로 전쟁도 많고 미중 패권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가 이제 부채와 성장을 늘리는 환경이라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주요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이 인기가 없습니다만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현재 국채금리가 매력적인 구간인 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투자자라면 채권도 일부 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계좌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채 10년물을 금리 4.43에 사두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막 전쟁하고 댕겨서 손실이었는데 최근에 겨우 양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찾아보면 상당 부분 과열로 뜹니다. 예를 들면 이 버핏 지표만 보더라도 닷컴 버블 시기를 가볍게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버핏이 나이에 어울리게 재미없는 주식을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M2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비중으로 주식시장이 현재 엄청 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닷컴 버블을 뛰어넘었죠, 이것도. 하지만 달리는 열차가 쉽게 못 멈추듯이 주식시장 또한 쉽게 멈추지는 않습니다. AI 반도체의 폭발력과 정부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그리고 실적 개선과 EPS 증가량의 압도적 상승으로 이 현상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PS의 폭발적인 증가도 영원할 순 없고 주가는 가치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에 언젠가 미래에는 실제 가치를 향해 수렴하는 과정이 옵니다.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 테마에 탑승을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주식,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한 AI 반도체를 사는 게 합리적입니다. 원래 이길 수 없을 땐 합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류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EPS나 GP 마진, OP 마진 이런 수익성이 꺾이는 시기를 관찰하여 도망을 염두한 채 파티를 즐기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차트를 간단히 보자면 나스닥은 4월부터 반등 심하다 이격도가 고점이 점점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P격도가 점점 0을 향해 수렴을 해가고 있었는데 이 말은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횡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도지수와 해릭지수를 보면 6월 초 하락 당시에 매우 큰 투매가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보통 이런 투매가 나오면 주가는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등하는 각도랑 그리고 상승량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투매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6월 초에 저가를 지킨다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하다만 바로 V자로 치고 못 올라가는 거 보면 깨질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그 외에 MACD나 DMI 등 여러 툴을 보면 4월부터 시작된 강한 반등에 대한 반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저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은 팔지 않고 홀딩하며 조정 시 추매가 맞다 판단되기에 RSI, 스토캐스틱, 윌리엄스 퍼센트 R이 주봉 기준으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면 여기 다 파란색 구간에 2개 이상이 이 파란색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계좌가 불이 타든 말든 일단은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유동성만 보더라도 3분기에도 유동성 환경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